네,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짜 뉴스 시간이에요. 오늘은 국제 뉴스 알아보는 날입니다. 자,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제 그 미국이 0.75%라는 아주 큰 폭의 예, 금리 예, 예. 인상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예, 예. 이 소식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어젠데 15일 막을 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0.75%의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오늘 보도를 했는데요. 네네.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0.25% 이상의 그 금리 인상을 미국이 한 적이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보면 0.75%라는 건 역대급 인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아무래도 지난달 물가 인상률이 8.6%였습니다. 미국이. 네, 네. 그리고 또 휘발유 가격은 3.6리터에 6달러 이상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계산을 해보면 사실 보통 우리나라보다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를 넘지 않는 미국 휘발유 가격이 지금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보다 더 높은 겁니다. 우리도 네. 높은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을 것 같은데 이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미국 금융정책의 최고 결정기관이고요. 매년 8번에 걸친 정례회의를 갖는데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FRB 연방준비제도의 이사가 7명 그리고 또 이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을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장은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위원장인 제롬 파웰이 맡고 있고요. 제롬 파웰 의장도 그래서 이번에 0.75%의 큰 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28년 만에 큰 폭의 인상을 했다고 강조를 하면서 네. 다음번에 그러니까 7월 달에 있을 거라 그러는데 다음번에도 이 정도 폭의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의 속도는 이후에 미국 경제 데이터나 경제 전망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결정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에 미국 금리가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미국에서 예, 일어났잖아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이 아무래도 있죠. 미국의 금리나 그 통화 정책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관심을 갖는 거는 아무래도 지구촌의 경제와 통화가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 때문인데요. 네. 미국 내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미국 내 시장에 풀렸던 미국 돈이 미국 은행으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내 물가가 잡히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미국 달러의 금융시장은 미국 국내가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구촌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구촌의 돈이 미국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은 금융시장을 이렇게 자율화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자금이 이렇게 드나거리는 거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자금도 단기적으로는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또 환율도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네, 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내의 물가는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좀 잡히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결국 은행 융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가게나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또 가중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물가는 잡힐 수도 있지만 경제 성장에는 아무래도 장애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이 최근에 물가 상승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를 활용한 미국과 서방이 지구촌 공급망을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는 그 노력 네. 그리고 또 식량이나 원자재 가격 폭등 그리고 또 환율 급등 이런 거하고도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물가가 쉽게 잡힐지 그것도 또 사실은 좀 의문이고요. 결국 물가가 오르면서 경제는 저성장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를 갖게 되는데 사실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구촌
각국 주로 그 선진국들의 공통된 최근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스태그플레이션은 뭐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들도 있고요. 유럽의 물가 인상률은 사실 미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지난달 유럽 평균 물가 인상률을 보니까 평균이 8.6%로 통계가 작성된 이래로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국가별로 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높은 국가들도 여럿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늪에서 이렇게 국제사회가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막 뭐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데 좀 냉정하게 국제사회의 이런 현상을 좀 상황을 잘 직시하고 네.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나 국내 정치권이나 뭐 어떤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결국에는 인간을 위하는 가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인간들 인류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코로나도 풀리는 것 같고 또 주말이나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특히 우리 부산 주변을 보면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사실 많죠.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일부거든요. 그래서 네.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나 그런 상황들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관심을 고르게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관광지나 주변에 사람들 많은 거 보면은 아유, 다들 이제 괜찮아졌나 봐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예, 그래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 지구촌의 경제 침체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의 그 강대국 간의 경쟁 네, 점점 네, 더 첨예화되고 있는데 네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떤 소식 있으시죠? 네, 뭐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좀 인도를 꼭 집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인도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수도 뉴델리에서 인도 아세안 특별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요거는 당연히 인도양과 남진해에서 최근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인도가 좀 견제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중국도 작년 6월에 중국 충칭에서 아세안하고 또 똑같이 특별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아세안 입장에서는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인도로부터 이렇게 동시에 구애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세안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아세안 향후 발전에 상당한 기회도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좀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 중국도 어저께 화상으로 브릭스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이 멤버 국가인데요. 이 브릭스 안보 문제 고급 회의를 개최해서 네. 신흥 국가와 개발도상국의 공동 이익을 확고히 하자고 그렇게 천명을 하고요. 러시아하고 인도가 함께 참여한 상태인데 다자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 공동 대처하기로 이렇게 공감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네. 이 다자주의나 글로벌 거버넌스는 사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지구촌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발전에 기여한 개념인데 네.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배제하고 반도체 같은 주요 선진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축하려는 그런 시도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 아세안 특별 장관 회의를 인도가 개최를 했는데 네. 이런 인도가 이 브릭스 회의에서는 중국하고 또 협력하는 모양을 보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인도는 아시다시피 쿼드의 주요 참여국으로서 미국 편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말을 좀 안 듣고 미국 편을 들지 않고 러시아 편에 기울어서 오히려 러시아산 원유를 시중가보다 좀 싼 가격에 수입해서 이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 문제 때문에 중국과 밀착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논리처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도 러시아와 견제를 끊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중국이 북한하고 밀착하고 있는 것 같이 러시아도 중국하고 밀착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이렇게 우호적으로 지내는 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 그런 의심을 하는 것처럼 인도에도 과연 러시아와 밀착하는 게 얼마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네. 상황이 그런 거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인도가 러시아와의 이런 전략적인 관계를 끊지 않으면 큰 손실을 입을 거라고 미국 정부나 미국 내의 싱크탱크에서 어떤 이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결국 국제 관계라는 거는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잡으려는 국가들의 어떤 이합 집산하는 그런 게임 같은 건데 그렇죠. 때로는 그 과정에서 좀 모순되는 상황도 연출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때그때 대가를 치르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가는 게 바로 이 매우 냉엄하고도 고난도의 게임이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특정 이념이나 특정 이익에 너무 경직되지 않는 그 유연성 이게 가장 중요한 국가의 덕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청취자분들께서 익숙한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속될 수도 있는데 냉엄한 국제관계에서는 승리하는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뭐 이 정도 개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고. 요새는 그렇습니다. 요새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뭐 경제 침체다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버티고 살아남는 그런 우리들이 또 승리하는 것이 아닌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